이른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복대 작은 캐리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7셔츠의 한복자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닫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꽉 잡은 손끝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집에서 나오는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너희들 대화 다 들었다.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라도 편히 잔 적이 있었니? 귤 하나 먹는 것도 죄였어. 그녀는 문득 며칠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날 하루 묵으려 아들 집에 들른 밤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누운 복자 씨는 안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부부의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녀의 숨이 막히기 시작했죠.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 오시면 스트레스 받잖아. 어머님도 눈치 없으시긴 해. 병원 주변에 모텔도 많은데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있어. 그냥 남처럼 지내면 안 돼. 복자 씨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처럼 내가 남이었단 말이야. 내가 평생 아들 키우며 내 집 팔아 얘 결혼 자금 떼고 그 집도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그런 나를 이제 남이라고 부르다니. 그날 밤 복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얇은 담요를 머리까지 덮은 채 눈을 감았지만 귤 하나조차 마음대로 못 먹는 이 집에서 더는 머물 이유가 없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전 복자 씨는 아들 내외에게 말없이 감따온 방울토마토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죠. 이거 내가 직접 키운 거야. 씌워주려고 따왔어.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이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환영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고 귤 하나 집어든 날 며느리는 그건 내일 사돈 드리려고 산 거 라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선을 그어야겠구나. 내가 남이라면 나도 남처럼 지낼게. 그래서 지금 새벽 공기 속으로 나서는 거야. 다시는 그 집 현관문을 열지 않기 위해. 그녀는 조용히 택시를 불렀습니다. 운전기사가 묻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한복자 씨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전주요. 내가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진짜 내 집으로요. 전주로 가는 KTX 안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한복자 씨는 고요히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은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엔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7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갑작스러운 기계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3살이던 아들 재호를 혼자 품에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재래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밤에는 반찬가게 주방에서 일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외식도 하고 여행도 다녔지만 복자 씨에겐 그런 사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재호 대학은 꼭 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호가 인천의 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복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이제야 엄마 노릇 조금 한 것 같다. 그 후 몇 년 뒤 재호가 직장을 잡고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측은 전세라도 신혼집은 남편 측에서 마련해 주는 게 예의라며 은근한 압박을 했고 재호는 난감해했습니다. 그때 복자 씨는 망설임 없이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과 15평짜리 전주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아 인천 송도의 3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해 주기로요. 아들 명의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엄마 명의로 하고 너희 둘 편하게 살아. 재호야, 어머니랑 그런 거야. 그 말에 재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 민서는 감사해요. 어머님이라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나중에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 후 복자 씨는 전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부부가 함께 살 신혼집이니 자주 찾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2개월마다 서울로 병원 검진을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아들 집에서 하루만 묵는 걸 부탁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눈치 보며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묵고 아침 일찍 전주 내려갈게. 그래요. 어머님 그냥 오세요.
며느리는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말투엔 거리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시우방은 항상 아이 때문에 닫혀 있었고 거실 조명도 밤엔 불 거야 아이가 잘 잔다며 꺼졌습니다. 그녀는 매번 거실 소파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잤고 이불이 준비되지 않았던 날은 아들 재호가 말없이 자신의 외투를 덮어줬습니다. 그날 이후 복자 씨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시려도 이제는 그 집 문을 스스로 닫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고 나서야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건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받은 것만 기억하더라. 그녀는 창밖으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나를 먼저 챙길 시간이다. 너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길. 서울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날, 복자 씨는 평소처럼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진료로 몸도 지쳤고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오래 걸렸지. 재호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며 짐을 받아주었고 며느리 민서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니까 데워드릴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벽이 느껴졌습니다. 복자 씨는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식탁에는 아이 장난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부엌에는 누가 먹다 남긴 귤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귤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껍질을 까려던 그 순간 며느리 민서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아, 그건 시우 내일 유치원에 가져가려던 거예요. 복자 씨는 놀란 듯 손을 멈췄고 그래, 미안하다 하며 천천히 귤을 내려놓았습니다. 귤 하나조차 편하게 먹을 수 없는 집. 그것이 그녀가 수억 원을 들여 마련해준 공간이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밤 복자 씨는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오늘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는 붓고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조용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말끝의 날카로움은 그녀의 귀를 스스로 열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매번 이렇게 오시는 거 나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 나도 그래.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어차피 하루 자고 가시겠지만 좀.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재호의 목소리엔 피곤함과 무기력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혼자 전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건 알지. 나도 마음은 아픈데 솔직히 아이도 있고 우리도 쉬고 싶잖아. 어머님 이제 그만 좀 남처럼 지내셨으면 좋겠어. 그 말, 남처럼 지내자. 그 말이 복자 씨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식을 남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기에 그 말 한마디는 너무도 잔인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리 내올 수도 없어 베개를 꽉 끌어안고 눈물로 베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조심스럽게 짐을 쌌습니다. 가방은 가볍지만 마음은 청은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아이방 벽에 붙은 가족 사진. 그 모든 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편지를 한 장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야, 어젯밤 너희 이야기 다 들었다. 엄마가 너희에게 불편한 존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단다. 내가 너에게 집을 사주고 병원 올 때마다 하루 묵겠다는 말이 그렇게 큰 부담이었구나. 남처럼 지내자고 했지. 알겠다. 그럼 이 집도 남처럼 처리할게. 엄마는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갈 거야. 부탁하지 않을게. 기대하지도 않을게. 너도 민서도 잘 살거라. 엄마가.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은 복자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집의 문은 닫혔지만 그녀 안에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위한 문,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문이었습니다. 전주행 첫 기차에서 내린 복자 씨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자 반갑게 맞아주는 중년의 여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한복자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서울 잘 다녀오셨어요. 복자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도에 있는 집, 다시 매물로 내놓고 싶어요. 네, 그 집. 아직도 어르신 명의시잖아요. 아드님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이제 남처럼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집도 남처럼 팔아야지. 직원은 당황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는 정확하게 주소와 등기 정보를 확인했고 다음날 바로 현장 실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 씨는 전주의 작은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낯선 이불 낮은 조명 작고 조용한 방.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 느끼는 혼자만의 공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귤을 까먹으며 TV를 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람 같네. 그 다음날 그녀는 등기소에 들러 소유권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매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복자 씨의 편지를 읽은 재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서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집을 파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애도 있고 대출도 없는데. 재호는 곧장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모텔을 수소문해 찾아갔고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해요. 복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재호의 얼굴은 어릴 적 울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그땐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민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날 얘기는 진심 아니었어. 복자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진심 아니면 그런 말 안 나오지. 엄마는 너한테 집을 준 적은 있어도 마음은 남겨두지 않았어. 근데 너는 마음까지 돌려보냈더라. 재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자. 내가 민서랑 얘기할게. 이 집 안 팔면 안 돼. 복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야, 재호야. 이건 엄마가 이제부터 나 자신에게 주는 삶이야. 남처럼 지내자고 했지. 그 말이 이렇게 큰 벽을 만들 줄은 몰랐겠지만 엄마는 그 벽에 너무 오래 부딪혔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 며칠 뒤 송도 아파트는 빠르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복자 씨는 자신 명의의 작은 빌라를 전주 외곽에 마련했고 그곳엔 텃밭도 있고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이젠 아침이면 직접 차를 끓이고 마당에서 꽃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혹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도 이젠 조급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엔 이제 자기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남처럼 살라는 말 한마디가 날람이 아닌 나 자신으로 만들어줬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전주 외곽의 작은 빌라. 창문을 열면 산들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텃밭에 심은 상추와 쪽파가 고개를 내밉니다. 한복자 씨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 주지 않는 부엌, 텔레비전 볼륨을 높여도 되는 거실, 귤 하나 마음껏 까먹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이렇게 큰 행복일 줄 몰랐네. 그녀는 작게 웃으며 텃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이름을 쓰는 순간 처음으로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고 한복자라는 이름으로만 불려 기분이 묘했습니다. 처음엔 붙잡는 것도 서툴렀지만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림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칠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자 씨는 매주 화요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삶. 그녀의 캔버스에는 꽃과 나무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재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의 집을 다시 돌려달라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시우가 엄마 보고 싶대. 지난번에 먹었던 방울토마토 기억난다고. 혹시 주말에 놀러가도 될까? 복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시우 얼굴은 봐야지. 근데 이젠 우리 집도 규칙이 있어. 놀러오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같이 해야 돼.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민서한테도 꼭 전할게. 복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선을 그은 만큼 이제 상대도 그 선을 넘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용서라는 말 대신 경계라는 단어를 배웠고 희생 대신 존중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 씨는 복지관에서 그린 자신의 그림들을 정리하며 이야기 하나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때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다. 내 감정보다 자식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내 건강보다 손주의 유치원 준비물을 챙겼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남처럼 지내자는 말을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다. 지금 나는 귤 하나 마음 편히 까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토요일 아침, 한복자 씨는 작은 앞마당에 감입차와 직접 만든 오미자청을 꺼내놓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작은 시장에서 사온 토마토와 마늘 정도 그늘에 말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골목 어귀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복자 씨는 얼굴에 미소를 띄웠습니다. 시우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고 뒤따라 며느리 민서와 아들 재호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이 가족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민서의 인사는 전보다 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미소 대신 조심스러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복자 씨는 시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밭에서 상추 따기 도전해볼까? 근데 이 집은 규칙이 있어. 놀러온 사람은 꼭 일손을 보태야 한단다. 시우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 호미도 써볼래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함께 딴 채소와 복자 씨가 준비한 된장국과 보리밥이 놓였습니다. 재호는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날 너무 무심했어. 사실 편하게 모시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민서 눈치 보느라 진짜 내 마음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 복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야, 난 네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게 되더라. 그게 더 무서웠어. 민서는 손을 모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시우 키우면서 많이 지치고 예민해져서 어머님의 사랑을 짐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복자 씨는 멀리 봄 햇살이 내려앉은 밭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짐이 되지 않기로 해요. 짐은 나누면 가벼워지지만 기대는 잘못하면 무게가 되거든. 그날 이후 재호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을 함께 보고 직접 딴 야채를 들고 가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그들과 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누구의 공간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안식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 초입 복지관 수채화반에서는 어르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다시 나로 살기. 복자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자신의 그림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림 속엔 넓은 식탁 위에 놓인 잘 익은 귤 한쪽, 그리고 햇살이 환히 비치는 창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귤이에요? 복자 씨는 잠시 웃은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의 집에서 귤 하나를 마음 편히 먹지 못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나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 마음이 그렇게 작아지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차를 끓였고 꽃이 피는 소리를 들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복자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복자 씨는 다시 귤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이렇게 씁니다. 귤 하나에서 시작된 내 자유. 그 작고 둥근 과일이 내 인생을 둥글게 따뜻하게 바꿔주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화면을 새우르륵 내리셔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그리고 혹시 오늘 귤이 집에 있다면 그 귤 하나를 마음껏 까서 아무 눈치 없이 드셔보세요. 그 순간 당신도 한복자 씨처럼 자신을 다시 껴안는 첫걸음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위로와 함께 만나요.